안녕하십니까.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이사장 김영입니다. 작년 이맘때 우리 예기치 않던 코로나19 팬데믹이 터지면서 포럼을 연기했다가 더 이상 연기할 수 없어서 하반기에 온라인으로 가족 포럼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21년 신년 역시 온라인으로 인사드리고 비대면 포럼 소식을 전하게 돼서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사실 오늘 영상을 녹화하는 오늘은 전국에서 백신 접종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 직접 얼굴을 뵙고 우리가 토론하고 경청할 수 있는 시간이 가까워졌다는 기대를 갖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가족 서비스는 멈출 수 없기에 제한된 방식이긴 하지만 비대면이나마 가족 서비스 향상을 위해 이런 포럼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동의하듯이 2010년 이후 우리가 주목하는 가족 현상은 가구의 미니멀화와 1인 가구 등 가족 개인화 문제입니다. 전체 가구의 절반 이상이 1, 2인 가구로 구성되고 있고 지금 급작스럽게 증가하고 있는 1인 가구들은 평생 혼자서 살아가거나 아니면 특정 생애 주기에 배우자나 자녀 없이 살아가는 인구의 비중이 증가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인 가구 연구 결과들을 면밀히 살펴보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두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 증가 속도가 대단히 빠르다는 것과 더불어서 1인 가구의 구성이 매우 복잡하고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청년이나 노년층은 정책의 대상으로 일찌감치 세간의 관심을 받을 수 있지만 점차 증가하는 중년기 1인 가구에 대한 논의는 그렇게 활발하지도 않거니와 어떤 정책으로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도 활성화되어 있지 못합니다. 이들은 청년이나 노인 가구와는 상당히 다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관심이 기울여지고 있지 않은 만큼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한가운 역시 1인 가구 증가와 관련된 서비스 개발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2019년 1인 가구의 건강가정지원센터 이용 실태 및 프로그램 개발 연구를 실시하였고 2020년에는 베이비붐 세대 1인 가구를 고려한 가족 서비스 전달 체계 운영 모형 연구를 실시하였습니다. 1인 가구는 고정적인 삶의 유형이 아니라 생애 주기에서 누구라도 겪을 수 있는 유동적인 가족의 한 형태라는 점에서 지역센터 가족 서비스로서의 당위성을 갖고 있으며 향후 고령 사회에 대비하여 가장 많은 인구 집단을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베이비부모, 즉 현재 중년기와 초기 노년기에 해당하는 국민들을 위한 서비스를 고민할 때입니다. 베이비부모에 대해 특히 베이비붐 세대의 1인 가구에 대해 논의한 바가 많지 않은 가운데서 실태 조사를 통해 다양한 자료를 생산해 주고 정책 논의를 시작해 주신 우리 연구진 황정미 박사를 비롯한 연구진들께 감사드리고 필요한 정책의 제언들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과 경험을 오늘 이 자리에서 나누어 주실 토론자분들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여성가족부에서 추진 중인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에서는 세상 모든 가족과 함께라는 슬로건 아래서 가족의 다양성에 대한 다양한 정책이 의제화되고 있습니다. 가족의 편견과 형태의 차별을 없애려는 정책의 기조와 함께 특히 한가운에서는 대상과 기능별로 단편적인 가족 서비스를 개발하고 이를 추진 체계와 연계했던 그간의 서비스 방식과 달리 향후 점차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는 가족센터를 통해서 통합적이고 복합적인 시설을 통해 좀 더 느슨하고 그러면서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공간적 서비스로 새로운 발걸음을 떼어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포럼의 주제 발표를 통한 문제제기와 다양한 토론이 향후 미래 우리 가족 생활의 변화와 개별화된 가족의 모든 욕구들을 담아낼 수 있는 첫걸음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앞으로도 변화하는 사회환경 속에서 서비스의 사각지대가 발생되고 있지는 않은지 꼼꼼하게 살피면서 다양한 의견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포럼에 참석해 주신 분들께는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께도 심심한 인사를 전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앞으로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사단법인 한국여성연구소의 황정미입니다. 오늘 발표는 저희가 건강가정진흥원의 용역 연구로 작년에 수행했던 과제의 결과를 좀 요약한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저희 공동 연구자들이 같이 참여해서 고생해 주신 결과라는 점을 밝혀드리고요. 동아대 김수정 교수님, 그다음에 부사연의 변수정 박사님, 전남 여성가족재단의 이순미 박사님,
그리고 이혜진 선생님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제목은 이제 가족 다양화 시대 베이비붐 세대 1인 가구의 가족 서비스 방향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것인데요. 목차는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먼저 여기 전문가분들이 나와 계시지만 사실 이 베이비부머 1인 가구 연구라는 것이 이렇게 선명하게 무엇을 연구할 것인지에 대해서 어떤 개념과 어떤 가정 이런 것을 가지고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영역입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이렇게 이 발표를 하려니까 이게 또 유튜브라는 아주 생소한 상황이기도 해서 굉장히 떨리고 긴장도 되는데요. 오늘 마침 전문가분들이 많이 오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좀 충분히 다루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토론과 코멘트를 통해서 또 중요한 부분들을 많이 지적을 해주시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1인 가구가 굉장히 늘어났기 때문에 지금 전체 가구의 이미 30% 선을 돌파를 했고 그래서 1인 가구에 대한 논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주로 이제 전형적으로 청년이나 노인 1인 가구에 대한 얘기를 이제 많이 해왔죠. 근데 사실 이미 그 중에 3분의 1 정도는 중장년기 연령대에 있는 분들이 이미 1인 가구의 3분의 1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연구에서는 1인 가구 따로, 베이비붐 세대 따로 이렇게 좀 연구해온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 베이비붐 세대에 대한 연구도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연구에서는 베이비붐 세대이면서 1인 가구인 분들에 대한 그 다양성과 욕구 등을 좀 가족 지원 서비스라는 틀에서 한번 논의해보자. 라는 연구였고요. 물론 기존의 인구 센서스 총조사 자료 등을 통해서 대략적인 모습은 파악할 수 있지만 조금 더 저희가 이제 자료 분석을 통해서 경험적인 증거에 기반해서 그 실태에 조금 근접하는 방향으로 조사를 진행해 봤습니다. 우선 개념 정의를 좀 먼저 분명히 할 필요가 있는데요. 저희가 베이비붐 세대는 아주 넓게 잡아서 1차와 2차를 모두 포괄해서 55년부터 74년생을 다 넓게 잡았고요. 이 현 시점은 이제 작년 조사 시점이고요. 조사 시점에서 45세에서 64세 연령대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이 1인 가구 정의도 이제 아시다시피 통계청에서는 그 1인이 독립적으로 취사와 취침, 생계를 하는 가구로 정의를 하고 있어서 반드시 뭐 결혼을 안 한 상태이거나 배우자가 없는 상태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의를 쓰고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이미 많이 아시겠지만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그 센서스의 내용을 보면은 성별로 보면은 대개 이제 25세부터 54세까지는 이 빨간 선으로 표시된 남성이 1인 가구에서 더 많은 수를 차지하지만 한 55세 정도에서 이렇게 교차가 되면서 그 이후에는 여성의 비중이 좀 높아지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까 말씀드린 혼인 지위에 관해서 보면은 미혼자가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은 이제 사별자입니다. 사별 집단은 좀 감소하는 추세이고요. 그 다음에 이혼은 조금 상승하는 추세이고 유배우이면서도 1인 가구인 사람도 일정한 비율로 유지되고 있고 규모로 보면 이렇게 성장하고 있어 사실 이 미혼자가 굉장히 큰 집단을 차지하고 있기는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혼인 연령대에 따라서 혼인 지위에도 차이가 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다루는 베이비붐 세대에 맞춰 본다면 당연히 40대 후반은 요 미혼 비율이 좀 높고요. 50대로 넘어가면서 여기 컬러가 색상이 잘 표시되는지 모르겠는데 이 이혼 집단이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하고요. 이제 60대로 가면은 사별 집단이 커지는 이런 차이를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연구를 할 때 이제 우선 기존 자료 중에 패널 자료를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동 패널과 복지 패널 원자료를 재분석을 했는데 이것을 한 이유는 이 자료가 패널이기 때문에 현재 1인 가구로 사는 사람이면서 베이비붐 세대 연령에 해당하는 사람이 지난 14년간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알 수 있다라는 그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활용했고요. 또 거기에서 다 이렇게 포괄되지 않는 부분은 저희가 따로 설문지를 개발해서 온라인 설문조사를 했고 여러 가지 상황상 저희가 온라인 패널을 통한 조사를 했기 때문에 직접 면접 조사는 아닙니다만
저희가 굉장히 사실 어려웠습니다. 이 500명 1인 가구를 채우기 위해서 그 조사 기간을 막 연장해 가면서 어렵게 이제 조사를 진행했고, 그 결과를 오늘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패널 자료 분석 결과를 좀 보면은요. 아시겠지만 노동 패널이나 복지 패널이 아주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패널 자료이기 때문에 케이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 우리의 관심 집단을 보니까 딱 865명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온라인 조사보다는 더 많은 숫자가 나오긴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1인 가구인 이 860여 명에게 지난 14년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쭉 이제 그 응답이 남아있는 것들을 종합해서 그것을 이제 혼인, 동거, 배열을 나름대로 정의하고 최적 일치법을 통해서 뭐 약간 통계 기법에 의해서 덴드로그램을 그리고 이렇게 정리해서 결국 6개의 군집을 도출해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림으로 보면은 좀 되게 복잡한데 이게 6개 유형인데 사실 그룹 6은 무응답 집단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의미 있는 해석을 하기 어렵고요. 뭐 다 설명드릴 수 없지만 예를 들어서 이 미혼 1번 군집을 보면 이 노란 부분이 크죠. 여기가 1년부터 14년까지 이게 그 기간입니다. 현재 노란 부분이 굉장히 크고 잠시 후 3번이 나오는데 이 3번은 미혼 상태에서 부모와 살았던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이 미혼 1번 집단은 주로 부모와 살다가 미혼 상태에서 혼자 사는 집단임을 요 색상이 표시를 해주고 있고요. 그와 달리 3번 가구를 보면 분홍색이 아주 지배적이죠. 이 분홍색은 여기 이혼 후 혼자 사는 상황을 가리키는데요. 이 분홍색 집단은 5번을 거쳐서 여기로 가게 되는데 5번은 배우자 자녀와 살았던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잠시 한 5년에서 6년 정도 배우자와 자녀와 살던 기간을 거쳐서 이제 이혼에 들었고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들은 이제 14년 동안 혼자 산 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1과 3 집단을 말씀드리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데요. 다 계획이 있습니다. 이 6개 군집 중에서 1번 집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혼 집단이고 여기에 알고 보니까 남성이 70% 이상이라는 걸 알 수 있어서 40대 후반 고학력 상위직 남성형, 이름이 좀 깁니다. 그렇게 이름을 붙였고요. 3번 집단은 사실 이혼 후 혼자 산 기간이 가장 긴 집단이고 소득 1분위가 많이 차지해서 경제적으로도 좀 어려운 집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5번 집단은 사별이라서 좀 연령대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따지고 보면 2, 3, 4 집단이 모두 이혼 후 혼자 사는 데 이르는 그런 집단이긴 한데 2, 3, 4가 왜 구분이 되었을까? 그것을 보니까 이 3번은 혼자 산 기간이 길고 2번 집단은 이혼 후에도 배우자나 부모랑 살다가 나중에 혼자 살게 된 것이고 이 4번 집단은 배우자랑 아주 오래 살다가 최근 들어서 이혼한 집단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 이 3번 집단이, 이 설명은 제가 말씀드린 거 반복이 되니까 넘어가고요. 3번 집단이 여러모로 좀 취약성이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패널 데이터에 포함되어 있는 삶의 질 지표를 보면은 1인 가구가 건강이나 전반적인 만족도에서 다른 집단에 비해서 좀 낮게 나타나서 취약성이 있는 집단으로 볼 수 있고요. 근데 그럼 1번 집단은 40대 남성 고학력 집단이니까 아무 문제가 없느냐. 이 데이터를 보면 약간 관계 만족도 부분에서는 타 집단에 비해서 좀 낮은 그 수치가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저희가 패널 데이터를 통해서 결국 베이비부머 1인 가구가 얼마나 다양한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는가라는 것을 좀 경험적으로 확인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이 부분부터는 이제 온라인 조사 결과를 좀 보여드릴 텐데요. 이 파트는 그 1인 가구의 응답을 위주로 분석을 했습니다. 1인 가구 500명의 특성을 보니까 저희 데이터에 들어온 사람들이 보니까 여기 보시면 500명 중에 200명이 미혼이고 161명이 사별 이혼 별거인데 유배우가 좀 살짝 많이 표집됐다라는 것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집단에 대해서 혼자 사는 이유를 물었더니 가장 많은 부분이 학교 직장 때문이었어요. 그 다음이 이제 24.8% 여기가 이제 바로 이혼 별거 사별 때문에, 그 다음에 22%는 혼자 살고 싶어서. 그래서 요 이혼 사별 이 부분은 연령이 많을수록 늘어나고 자유롭게 살고 싶어서는 이것은 전체 평균입니다만 연령이 낮을수록 늘어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혼자 사는데 얼마나 삶에 만족하는가.
저희가 이제 1인 가구를 보통 취약한 집단으로 전제하기가 쉬운데 사실 이 온라인 조사 결과를 보면 만족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여성들이 여기 보시면 남성보다 여성의 만족도가 훨씬 높은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인 가구를 일단 취약한 집단으로 전제하는 것은 맞지 않을 수도 있다. 하나의 편견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이제 이 결과를 통해서 좀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상대적으로 미혼, 고학력, 젊은 연령층일수록 만족도가 높고 소득에 따른 차이는 그다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근데 혼자 살면서 어떤 어려움, 불편, 그것은 결국 아플 때, 그 다음에 외로움, 이것으로 좀 집약이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여성들은 경제적 어려움을 남성에 비해서 좀 더 많이 응답하는 특징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실제로 혼자 산다는 이유로 소득 공제, 주택 마련, 복지 서비스 등등에서 좀 우리 왜 뭐 가족이 있으면 공제해주고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주택 분양에서도 가점을 주고 뭐 이런 등등에서 좀 불이익을 느끼냐고 했을 때 한 35% 정도가 불이익을 느낀다고 했는데, 불이익을 많이 느끼는 것은 일단 미혼, 비혼 집단이 박탈감이 좀 있었고, 그다음에 혼자 산 기간이 20년이 넘는 좀 장기간 1인 가구 생활자들이 좀 불이익을 많이 느끼고 있었다고 알 수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그 1인 가구라는 이유로, 혼자 산다는 이유로 어떤 편견이나 무시당한 경험이 있는가라고 봤을 때는 혼인주의별로 미혼자나 이혼자에 대한 좀 그런 낙인 같은 것을 좀 경험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고, 흥미로운 부분은 여성이 훨씬 더 많이 그러한 그 낙인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성들의 그 편견, 도대체 어떤 경험을 했느냐를 좀 중복해서 물어봤더니 성희롱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 좀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1인 가구로 응답한 분들의 특징들을 좀 정리를 해봤고요. 이 파트에서는 관계망과 삶의 질 부분에서는 저희 응답자 중에 1인 가구와 다인 가구를 좀 비교하는 식으로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먼저 이제 가족 관계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하는가. 그래서 뭐 자녀, 배우자, 형제자매 이건 전부 따로 사는 가족이 있을 경우에 그거에 대한 만족도를 물은 것인데요. 살짝 이렇게 회색으로 표시된 다인 가구의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좀 높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체 평균이고요. 1인 가구 중에서도 가구 소득이 높고 자기의 주관적 경제 수준이 높은 집단의 경우에는 상당히 이른바 중상층인 집단에서는 다인 가구보다 1인 가구의 만족도가 더 높게 나오긴 했습니다. 그래서 1인 가구를 이제 뭔가 박탈되고 취약한 집단으로만 보기는 어려운 양상들, 1인 가구 내부의 다양성들, 이런 것들이 이제 이 부분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힘들 때 뭐 경제적으로 도와주거나 일상생활에 일손을 도와주거나 정서적으로 뭐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이런 집단이 있느냐, 이런 사람이 몇 명이나 있느냐, 이런 식의 이제 사회관계망 조사를 하는 이제 전형적인 질문인데요. 이것을 조사해 봤더니 이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없다라는 응답입니다. 그래서 1인 가구와 다인 가구를 비교해 보면 이 세 가지 영역 모두에서 아무래도 1인 가구가 없다라는 응답이 좀 높아요. 그래서 사회적 관계망은 조금 취약한데 가장 취약한 부분은 경제적인 지지망이었어요. 그래서 응답자의 30%가 경제적으로 나한테 도움 줄 사람 하나도 없다, 이런 식의 좀 응답을 했다는 점이 좀 눈에 띄고요.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사람에게 그게 누구냐 그랬더니 다인 가구는 주로 이 파란색으로 표시되는 가족을 다 많이 언급했어요. 근데 1인 가구는 가족은 살짝 다인 가구에 비해서 줄어들면서 이 약간 회색으로 표시된 친구의 도움이 훨씬 더 늘어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사의 모든 부분의 관계망에서 1인 가구의 경우에는 가족과의 관계망이 조금 약화되는 대신 친구라는 다른 자원이 좀 확장되는 것이 비교 분석에서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삶의 만족도를 보면은 전체적으로 평균을 보면은 1인 가구가 다인 가구보다는 조금씩 낮습니다. 특히 이제 좀 차이가 나는 부분이 인간관계와 건강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제 관계 영역과 더불어서 건강 문제에 대한 정책적인 관심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정서적 건강을 보면은 사실 우울감에서는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혼자 살지 않는 사람도 한국인들은 우울감을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큰 차이가 없고요. 근데 조금 더 자살을 1년 동안 생각해 봤냐라고 했을 때는 이거는 이제 1인 가구 내부의 차이를 중점적으로 봤는데요. 좀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 그다음에 교육 수준이 낮은 분들, 그리고 특히 이제 남성들이 자살
하고 싶은 생각을 해봤다라는 응답이 상당히 높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5번째 파트는 이 집단이 45세, 64세 집단이 곧 노인기로 이제 접어들 시기이기 때문에 노후에 대한 인식과 어떤 정책 수요를 가지고 있는지를 좀 조사를 해봤습니다. 노후 준비를 이제 어느 정도 했냐고 했을 때 좀 경제적 준비 부분에서 1인 가구들이 좀 부족하다라는 점이 조금 드러났고요. 노후 생활에 대한 불안은 전체적으로 경제적 불안을 역시 많이 느끼고 있는 이제 그런 점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근데 여기에 이제 1인 가구에서는 다인 가구에 비해서 무료함이나 외로움에 대한 불안이 좀 교육 수준에 대한 차이를 보였다. 여기 그래프에는 없지만 좀 교육 수준이 낮은 집단에서 외로움과 소외에 대한 불안이 좀 크지 않은가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것도 참 재미있습니다. 당신이 노인이 되면 누구랑 살 것 같으냐. 그랬더니 1인 가구는 여기에 회색은 희망이고요. 주황색은 현실입니다. 나 혼자 살기를 희망하는 사람은 38%지만 실제로 혼자 살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반이 넘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베이비 부머 1인 가구로 살고 있는 사람은 절반 정도가 나는 나이 들어서도 계속 혼자 살 것이다 라는 예상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누구나 뭐 파트너나 배우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지만 그 부분은 이제 희망은 있지만 현실은 더 낮은 것이 나타나는데 다인 가구는 혼자 살 것 같다는 좀 전망은 훨씬 낮아요. 많이 차이가 나죠. 근데 재밌는 것은 배우자와 같이 살기를 희망하는 사람보다 희망은 좀 낮은데 실제로 살 것 같다는 비중이 좀 더 높은 이런 약간 재미있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인 가구, 현재 1인 가구는 베이비 부머들은 앞으로도 1인 가구로 살 것이다라는 예상을 상당히 강하게 하고 있다. 그렇다면 도움이 필요할 때 노후에 누가 도움을 주는 것이 좋겠는가? 역시 다인 가구들은 가족과 친인척을 주요 도움의 자원으로 생각한다면 1인 가구는 국가를 지목하는 응답이 훨씬 더 높다. 그래서 이게 정책적인 관심이 좀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점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고요. 이거는 조금 좀 디테일한 부분입니다만 이걸 그러면 센터에 찾아가고 싶냐? 코디네이터가 1대1로 해줬으면 좋겠냐? 아니면 그냥 비대면으로 하고 싶냐? 이것까지 한번 물어봤어요. 1인 가구가 특별한 특징은 없었지만 약간 직접 센터 방문보다는 좀 1대1 맞춤형이나 비대면을 약간 선호하는 경향은 조금 나타나긴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가족 정책의 수요를 조사한다는 게 참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 연구진들이 기존 연구 설문지를 다 모으고 고심에 고심을 거듭한 끝에 13가지 정책을 일단 뽑아봤습니다. 이걸 쭉 나열해서 뭘 원하냐 했는데요. 이게 4점 척도인데 상당히 다 3점이 넘어요, 일단.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보시면 안전 확인, 주기적 방문, 요새 막 이렇게 안전 확인 콜 해주고 이런 서비스가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이 주황색으로 표시된 1인 가구가 훨씬 더 좀 수요가 높다. 그리고 외로움 방지나 관계 지원에서도 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좀 1인 가구가 더 많이 선호하는 걸로 나타났지만 반면 가족 돌봄에 대해서는 다인 가구가 좀 더 선호가 높은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성별로 해보면 여기서도 좀 차이가 나타나는데 여성들이 다 높아요. 여성들이 다 높고 뭐 취업에도 관심 많고 건강에도 관심 많지만 문화 취미 활동 뭐 이런 거에도 관심을 보인다. 아무튼 저희가 정책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때 1차적으로 가족 지원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는 층은 여성이다라는 것이 좀 다시 한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걸 정리한 것이 이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모든 항목에서 필요하다는 응답이 굉장히 높고 역시 일자리, 건강, 가족 돌봄, 재무 설계 이런 식으로 이제 순위는 나타났다는 점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주지 주변에 어떤 시설이나 서비스가 필요하냐.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뭐 굉장히 많겠지만 7가지로 요약을 해서 이제 어느 정도 수요가 있는지를 해봤더니요. 가장 높은 것은 여가 문화 공간. 그러니까 정확하게 큰 돈을 들이지 않고 편하게 머물면서 여가나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공간, 괄호 열고 북카페 갤러리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화 공간에 대한 수요가 가장 높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돌봄 공간에 대한 수요도 좀 있었고 이것도 상당히 높았어요.
요즘 이렇게 플랫폼 기반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이렇게 자주 이동을 해야 되고 고정된 사무실이 없는 경우 이분들이 업무나 이동 중에 좀 편의시설도 이용하고 충전도 좀 하고 필요하면 휴식도 취할 수 있는 이 수요도 의외로 1인 가구에서 높게 나타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별로는 이것도 다 여성들이 높고요. 여성들이 특히 문화 공간과 정서적 지지 및 소규모 모임에 대한 수요가 남성보다 확연히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았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조사 결과를 다 종합했을 때 어떤 정책 제언을 딱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사실 저희는 지금까지는 실태 분석에 위주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고민은 이게 이제 취약성과 다양성이라는 것이 동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정책 제언으로 정리할 것인가가 연구진 입장에서도 굉장히 고민스러운 부분이었는데 일단 이 기본 방향은 큰 틀에서 좀 다양성 차원에서 틀을 좀 크게 벌릴 필요성을 저희가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일단 가족 서비스 및 전달 체계를 특정 유형에 맞춤형으로 이렇게 닫히게 클로즈드 시스템으로 하는 것보다는 누구나 좀 나한테 내가 가면 나는 환영받을 수 있다. 이런 식의 좀 열린 확장성을 한번 좀 보완해 보면 어떨까라는 원칙을 저희가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지역 사회에 따라서 1인 가구 특성이 굉장히 다르다는 점이에요. 그걸 저희가 이 연구에서 분석하지는 않았지만 이미 많은 연구에서 지적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족센터가 지역사회 1인 가구 실태 파악 이런 것도 좀 적극적으로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점을 좀 제언을 드렸고요. 세 번째 방향은 이분들이 단지 취약한 집단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들의 어떤 목소리와 취향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어떤 주민 네트워크라는 방식으로 좀 활성화해서 서비스 제공과 좀 연계하는 방안을 좀 찾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방향을 저희가 제언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굳이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제 가족센터 기존에 해오던 교육 상담이 있고 다양한 프로그램들 이미 하고 있죠. 근데 여기에 1인 가구에 대한 지역 실태 파악도 좀 하고, 찾아오는 1인 가구들이 다양한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 다른 공급자들에게 좀 네트워킹을 해서 연결을 해주고, 또 1인 가구 주민들이 자발적인 어떤 동호회라든지 모임이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저희 부스팅을 좀 해가지고 그런 네트워크들을 가족센터가 연계하는 어떤 거점 공간을 제공하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이 거점 공간이라는 점을 저희가 좀 강조를 해봤습니다. 특히 이제 요즘 앞에 이제 이사장님도 언급하셨지만 우리 생활 SOC 복합화라는 게 지금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저는 생활 SOC를 보통 그냥 시설 차원에서 물리적 시설을 새로 짓는 걸로 많이 접근을 하는데, 조금 연구들을 찾아보니까 여기에 어떤 원칙과 철학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포용적인 혁신 공간으로서 내 주거지에서 일정한 거리 안에 어떤 좋은 삶의 수준을 보장해주는 시설들이 좀 제공된다라는 그런 원칙들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런 원칙에 맞춰서 뭐 접근성이라든지 참여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원칙적으로 충족시키는 공간으로 설계될 필요가 있지, 뭐 시설만 화려하고 크다고 좋은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좀 확인해 보고 싶었고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제가 접근성, 개방성, 참여성, 포용성이라는 원칙에 연결해 보니까 기능별로 구획하기보다는 가변형의 열린 공간으로 하면서 누구나 부담 없이 머물 수 있고, 때로는 자신이 주도할 수도 있고, 때로는 자신이 피교육자가 내담자가 될 수도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좀 이용자 친화적인 공간,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목적 교류 소통 공간이라는 것이 조금 어떻게 잘 활용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좀 저희들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사 결과를 기본으로 저희가 나름대로 예시를 해봤는데 아주 새로운 아이디어들은 아니고 일부는 이미 현장에서 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설명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제가 아까 취약성과 다양성이라는 말씀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취약성 차원에서는 저희가 연구를 통해서 발견한 좀 리스크가 있는 집단들이 있어요. 그래서 1인 가구 기간이 아주 장기간 되어 있다거나 정신건강에서 좀 취약성을 보이는 남성, 또 경제적인 그런 수준 이런 등으로 삶의 질이 낮은 여성 1인 가구들에 대해서는 좀 지역별 실태 파악을 하고, 아까 이분들이 좀 선호하셨던 1:1 어떤 휴먼 링크나 좀 온라인 플랫폼 같은 것을 통해서 좀 접근하고, 또 그런 사례들도 좀 발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면 좋지 않을까. 이것도 이제 외로움, 소외감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다양성 차원에서 보면은 실제로 문화와 여가에 대한 수요가 높은 집단들이 좀 스스로 어떤 주도적인 모임 운영자 뭐 이런 방식으로 좀 참여하는 그런 것을 촉진하는 거점 공간을 제공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여성들의 경우에 굉장히 어떤 낙인, 뭐 사회적인 뭐 배제, 뭐 그런 문화적인 불편함 이런 것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해소하는 프로그램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여러 가지 사례들을 조금 한번 제시를 해봤고요. 마무리하면서 저희가 또 연구진들이 많이 논의했던 것이 지금 전반적으로 사회 서비스 전달 체계가 크게 지금 변화를 겪고 있지 않습니까? 가족센터에서도 뭐 생활 SOC 등등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고 사실 커뮤니티 케어 얘기하면서 복지나 이런 쪽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무리 좋은 그림을 그려도 전달 체계 효율성, 그러니까 어떤 기존 사업과의 유사 종복성을 줄이면서 어떻게 차별화할 수 있는가. 실제로 그러한 수요가 있는 분들을 어떻게 찾아내서 갈 수 있고 그분들을 이 공간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은 굉장히 남아있는 숙제고 굉장히 이제 효율성 확보에 관심을 계속 가져야 한다는 점을 저희가 꼭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요. 사실 기존의 서비스에 몇몇 새로운 거 추가하는 게 아니라 뭔가 좀 새로운 그림을 그려야 되는 요구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담당 인력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부담이 됩니다. 사실 1인 가구 센터를 지금 서울시에서 설치하면서 담당 인력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그러면 이 새로운 보다 보편적이고 개방적인 그런 가족 지원 서비스를 하는데 필요한 전문성이란 무엇이냐, 그런 것을 담당할 수 있는 인력이란 누구냐, 그리고 그런 인력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훨씬 더 좀 세심하게 체계적으로 준비가 되지 않으면 막 이렇게 유야무야하면서 막 그 부담만 가중되는 막 이런 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점도 저희가 좀 주목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이게 뭐 새로운 문화 프로그램 이런 걸 넣으려면 외부 강사진 등 이렇게 새로운 콘텐츠들이 들어와 줘야 돼요. 지금까지 가족센터에서 했던 거와는 조금 다른 새로운 콘텐츠들이 자꾸 들어와 줘야 되고, 그러면 저희가 외부 강사도 섭외해야 되고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그럴 경우에 이걸 어떻게 평가하고 피드백을 할 것이냐. 이게 그냥 단지 문화센터가 아닌 어떤 피드백 체계를 가지고 이렇게 촘촘하게 해나갈 수 있겠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대비가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저희가 연구진들이 공통적으로 결론을 맺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2021년 제1차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가족 다양성 시대 1인 가구 가족 서비스 방향성이라는 포럼의 좌장을 맡은 서울연구원의 변미리라고 합니다. 좀 전에 황정민 선생님께서 베이비붐 세대의 1인 가구와 관련해서 가족 서비스에 관한 굉장히 실증적인 연구, 그리고 어떤 실증적인 어떤 증거에 기반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다양하고 포괄적으로, 그리고 가족 서비스 정책이 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굉장히 포괄적인 말씀을 하셔서 앞으로의 어떤 정책 개발에 굉장한 어떤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황 선생님한테 감사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 그 포럼에서 세 분의 토론자가 있습니다. 먼저 토론자 선생님들을 소개해 드리고 각 선생님들께서 한 10분 정도 그 주제에 대해서 토론을 하시는 방향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토론자 선생님들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강은나 선생님이십니다. 네, 동작구 건강가정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김혜리 센터장님이십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가족저출산연구센터의 정가원 선생님이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럼 강은나 선생님부터 한 10분 정도 그러니까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강은나입니다. 예, 저는 주로 연구하는 분야는 고령사회센터에 있어서 노인복지나 약간 이쪽에 좀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초대받은 거는 아무래도 제가 2016년과 17년도에 1인 가구 관련한 연구를 공동 연구진으로 좀 참여한 적이 있어서 초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연구했던 부분은 이렇게 베이비붐 중심이 아니라 청년, 중년, 노년 이렇게 해서 세대별, 그다음에 1인 가구와 다인 가구 중심으로 좀 연구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페이지에는 약간 그동안 제가 연구했던 거 또는 2020년도에 저희 연구에서 나온 부분을 좀 연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은 주로 약간 그 취약계층이 누구인가, 그 다음에 전국적으로 1인 가구의 전체적인 특성은 어떻게 되고, 다인 가구의 전체적인 특성은 어떻게 되고, 이렇게 약간 평면적이고 약간 밋밋한 연구를 주로 수행했다면, 그 뒤에 옆에 자장을 계신 변미리 박사님께서 되게 더 입체적이고 독특한 연구를 많이 해주셔서, 그래 1인 가구에는 다양한 그 계층이 존재하는구나라는 것을 저도 변미래 박사님 보고서 보고 그 뒤로는 그 많은 연구를 좀 많이 인용을 해왔습니다. 근데 또 오늘 건강가정진흥원에서 이렇게 또 연구를 보면서 좀 더 세부적이고 좀 더 1인 가구의 특성을 좀 다양화해서 또 연구해 주신 것 같아서 앞으로도 이 연구가 베이비붐뿐만 아니라 1인 가구 연구에도 많이 활용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1페이지, 제가 소론문의 1페이지는 다 읽지는 않을 거지만, 제가 그 2016년도와 2017년도 연구를 하면서 약간 느꼈던 점은, 1인 가구와 다인 가구는 세대별로 차이가 있구나라는 부분도 하나 있었고요. 그 다음에 가장 안타까웠던 부분은 중장년 1인 가구였습니다. 그러니까 청년 가구는 어느 정도의 원 가족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거나 아니면은 그나마 1인 가구에 있는 청년들이 약간 교육 수준이나 아니면 경제적 수준이 좀 나았다고 본다면, 중장년층은 상당히 아까도 연구에도 나왔겠지만 이혼이나 별거로 인한 1인 가구 형성이 좀 많았고, 또 경제활동이나 또는 신체적 건강 부분에서도 상당히 열악한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 한편으로는 제가 노인 쪽으로 연구하다 보니 중장년층이 정말 건강하고 또 약간 좀 여유 있는 그런 생활을 해야지 이런 분들이 노년기에 진입했을 때 저희 또 노인복지도 좀 더 약간 여유롭게 되지 않을까, 그리고 좀 더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특히 중년층 중에서도 이 남성 1인 가구의 취약성이 더 이렇게 부각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1인 가구 관련해서 뭐 회의나 뭐 토론은 잘 가지 않지만, 가게 되면 이런 중장년층, 그 다음에 1인 가구 중에서 남성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말을 많이 했지만, 아직까지는 정책적으로 여력이 되지 않은 걸로 이렇게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연구를 통해서 이런 정책적으로나 아니 정책 개발에 좀 더 힘을 받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두 번째로 베이비붐 세대와 1인 가구에 대한 부분인데요. 저희 기본적인 고민은, 제가 노인 쪽을 연구하다 보니 독거노인이 상당히 노인 쪽에서도 되게 큰 정책 대상이 되고, 또 독거노인에 대한 정책이나 프로그램 서비스, 그다음에 예산이 많이 할당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또 1인 가구들이 또 현금 서비스나 그러한 다양한 그 현금뿐만 아니라 현물 서비스에 대해서도 1인 가구 어르신들이 많은 그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노인 연구하는 삶에서 베이비붐 세대가 노인으로 진입하게 되면 어떤 서비스를 준비해야 할까라는 고민도 계속 하고 있는데요. 저는 약간 두 가지 측면에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베이비붐 세대가 정말 이전과는 없던 독특한 특성을 가진 이런 세대인가라는 부분입니다. 기본적으로는 베이비붐 세대가 주목을 받는 이유는 이 인구 비중, 이 덩어리가 큰 인구 집단이다라는 것이 가장 큰 이유였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존 노년 세대와는 다르다. 그래서 저도 10년 전부터 들어왔던 거는 건강하고 교육 수준 높고 경제 수준도 높다라고 하지만, 실제 이 베이비붐 세대의 다양성을 봤을 때는 그런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어서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베이비붐 세대가 기존의 이 중장년층과 다른 성격을 가진 계층이라면 새로운 서비스 내용을 좀 개발해야 하겠지만, 이 베이비붐 세대가 그런 차이점은 이 사회, 경제, 문화적인 변화 과정에서 또한 과학기술의 변화에 적응하면서 나타난 그런 과도기적인 그러한 적응 과정에서의 특성이 아닌가라는 또 고민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베이비붐 세대가 노년기에 진입하면 또 새로운 노인 복지를 마련해야 하는 것인가라는 이런 고민과 함께 저는 아직까지는 베이비붐 세대가 노년기에 진입하여도, 아니면 지금 베이비붐 세대가 중장년층에 있어도
어느 정도의 정책적인 내용은 크게 변함이 없겠고 단지 접근 방식이나 제공 방식, 전달 체계에서의 약간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좀 약간 소극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좀 약간 공유했으면 하고 제 생각이 맞다는 건 아니지만 지금의 저 생각은 그런 과정이 있다고 좀 약간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2번과 3번과 4번은 이 발표 내용을 보고 제가 좀 생각했던 부분입니다. 이번에 첫 번째 부분은 인구 총조사 결과 보면 통인 그런 군주 결과 분석도 보면 40대는 주로 1인 가구 형성 가정이 그냥 지속적인 미혼이었고 50대 초반과 중반은 약간 이혼으로 인한 그런 1인 가구가 증가 또는 형성된 것을 볼 수 있고요. 60대 초반뿐만 아니라 70대, 80대도 다 사별로 인한 1인 가구가 다 많아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아무래도 이런 이혼과 사별보다는 지속적인 미혼, 지속적인 비혼으로 인한 1인 가구가 좀 증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요. 현재로서는 그래서 이 베이비붐 세대 1인 가구의 정책을 선결할 때는 연령대뿐만 아니라 이런 형성 가정의 차이, 그러니까 미혼, 지속적인 미혼인지 아니면은 중간에 이혼이나 사별, 별거로 인한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좀 고려되어야 하겠다라는 부분과 함께 여기서는 쓰지 않았지만 제가 또 아까 말표를 들으면서 또 자료를 읽으면서 생각했던 부분은 생애 주기에서 1인 가구가 약간 고착화된 것, 고정적인 것인가 아니면 유동적인가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청년층의 1인 가구도 어떻게 보면 1인 가구였다가 결혼했다가 또 이렇게 1인 가구 될 수 있는 부분인 거고요. 그다음에 중년기에도 계속 미혼이었다가 다시 결혼할 수도 있고 누구랑 같이 그냥 친구와 같이 살 수도 있는 거고 또 어떤 분들은 결혼하셨다가 또 이혼하셨다가 또 재혼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서 1인 가구의 정책 설계할 때 이 1인 가구가 약간 고착화되거나 고정적인 그런 가구 형태가 아닌 좀 더 유동적인 가구 형태여서 1년에 이제는 제 인생의 주기상에서 언젠가 한 시점에서는 누구나 한 번쯤은 또는 두 번쯤은 세 번쯤은 1인 가구 형태로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인 거고요. 그랬을 때 누구나 한 번, 최소 한 번쯤은 1인 가구로 살아갈 이 시대에서 1인 가구 정책의 목표는 1인 가구이든 다인 가구이든 1인 가구로서의 그런 차이점을 느끼지 못하도록 아니면 그 취약성을 느끼지 못하도록 그런 정책이 설계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1인 가구를 고려한 가족 지원입니다. 저도 아까 발표하신 황정희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1인 가구라고 해서 가족이 없는 거는 아닙니다. 저희도 마찬가지 독거노인이라고 해서 혼자 사실 뿐이지 비동거 가족, 자녀분들은 아직까지 평균 한 3명 정도는 있으시거든요. 60대는 한 2명 정도 떨어지긴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1인 가구를 위한 가족 지원 서비스를 생각했을 때는 가족이 분명히 있지만 같이 살지 않는다. 그다음에 근거리에 있을 수 있고 원거리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비동거 가족과의 관계 유지나 관련한 서비스가 좀 많이 마련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부분도 약간 꼭 만나야만 것이 아니라 만나지 않더라도 이런 가족 관계가 유지될 수 있게끔 그런 가족 서비스도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인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1인 가구를 위한 서비스 공감 및 운영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공감을 하는데요. 1인 가구를 위한 정책을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만든다 또는 중장년층을 위한 서비스를 만든다 또는 중장년층 남성을 위한 서비스 1인 가구 남성을 위한 서비스를 만든다 했을 때 가장 고민될 수 있는 부분은 그 대상자 발굴과 모집과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일 것입니다. 분명히 좋은 양질의 서비스, 정말 기발한 서비스는 만들 수 있겠지만 그거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정말 모이게 하는 것도 가장 어려움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약간 계속 말씀하신 취약성과 다양성 또는 그 외에도 여기 말하는 확장성과 개방성을 봤을 때는 취약한 사람을 너무 타겟팅하다 보면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여기 기본 방향에서 제시한 확장성과 개방성을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사람들이 좀 참여함으로써 그 중에 필요한 사람들이 이 서비스에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러한 서비스를 만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원미 선생님 감사합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황 선생님께서 발표해 주신 내용에 이제 동의를 하면서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시면서 1인 가구를 위한 서비스 개발 차원과 그다음에 우리가 생애 주기에서의 1인 가구 현상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이제 요즘 농담 비슷하게 모태 싱글이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 생애를 살면서 한 번도 결혼하지 않은 사람 집단들이 점점 커지고, 그렇다고 하면 가족 서비스 정책이라는 게 어떤 식으로 바뀌어야 되는가 이런 논의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가족, 그다음에 1인 가족의 지원, 1인 가구의 가족 지원 서비스와 공간 서비스에 관한 말씀을 함께 해주셨습니다. 어떤 쟁점을 부각시킨다기보다는 황 선생님의 어떤 제안들에 동의를 하시면서 그것들이 어떤 식으로 발전되어야 할지에 대한 상세한 말씀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토론자는 동작구 건강가족 다문화지원센터에서의 김혜리 선생님이신데요. 사실 동작구에서, 그러니까 자치구에서 1인 가구와 관련한 여러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실현한 사례일 것 같습니다. 그와 관련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동작구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1인 가구 지원센터장 김예리입니다. 본 토론자는 연구 내용 자체에 대한 논의보다는 1인 가구를 3년째 운영해 오면서 현장에서의 고민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베이비붐 세대의 1인 가구의 향후 방향성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고민해 보자라는 토론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1인 가구 대상자의 모호성입니다. 통계청은 15세 이상을 분류로 하고 있고요. 서울시 경우는 아까 고정된 삶의 상황이냐, 저희는 그렇게 보지 않았고 생애 주기에 변화하는 하나의 과정으로 봤기 때문에 예비 1인 가구까지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5세 이상 전 국민이 1인 가구 대상이 될 수도 있겠다. 연구자들은 뭐 다양성을 얘기를 하지만 현장에서는 불명확한 대상자의 모호성은 저희 공격을 받는 타겟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우선 대상자들을 놔두고 이렇게 주변의 대상자들에게 서비스를 주느냐. 그래서 정책을 입안하시는 분들이 보시는 시각은 위기 1인 가족, 취약 1인 가구에 관한 포커싱이 많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현재 접근하기에는 이 취약 1인 가구와 위기 1인 가구의 접근성이 모호하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갖는 한계. 그래서 앞으로 대상에 대한 고민은 지속적으로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추진 체계의 명료화입니다. 왜 우리 센터가 해야 되냐? 2019년도 센터장들이 모여서 서울시와 의논할 때 저희가 많이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서울시의 공무원이 말씀하시기를 지금 현재 2018년도에 추진해왔던 사업들을 다 펼쳐봤더니 10여 개의 부서에서 활동들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예산 대비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하던 데가 어느 곳이냐라고 봤더니 건다가 센터다. 네, 저희는 일을 잘해서 우수성 때문에 이제 건강가정지원센터 다가센터에서 1인 가구 지원센터로 확장을 했습니다. 1인 가구 지원센터를 주신 것은 센터에 이름을 붙여야 인원을 많이 확장해서 줄 수 있다. 그래서 18년도에 4개소가 시범으로 하다가 지금은 21개 센터가 운영을 하고 있고 37명의 직원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와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 일단 무엇을 할까라는 거에서는 너무나 고민을 많이 했는데, 물론 대상에 따라서 무엇이 달라질 수도 있지만 지금까지 건다가 센터가 잘해왔던 사업들을 특화해야 되겠다. 특별히 제가 운영을 해보니까 가족 상담은 너무나 인테이크에 중요한 사업이었고, 가족 교육 사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공동체와 사람들을 만나는 과정에 문화 프로그램도 굉장히 많이 효과성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우리가 잘하는 것을 하자라는 거에 근거가 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누구와 연계할지는 다양한 뭐 주거 문제에서부터 안정성의 문제 다양하게 나오는데 저희가 다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럼 우리는 무엇 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빨리 선점해서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주 타겟팅에 맞는 타 정책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기관과의 연계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좀 추진 체계의 명료화가 필요할 것 같다. 특별히 제가 청년주택에 동작구에 청년주택이 만들어질 때부터 선정하는 입주자 선정하는 거에서 주택가하고 같이 했고 SH 생활 코디네이터가 1년 동안 규약을 만들면서 같이 움직이는 동안 저희는 사전 사후에 요구도 조사 프로그램을 1년 동안 진행하고 작년에는 또 다른 청년주택이 만들어져서 그 주택을 대상으로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올해는 3군데의 청년주택이 또 만들어진다라고 해서 저희는 대상이 5개의 청년주택이 또 만들어질 것 같은데 그분들하고 여러 사업을 해봤더니 안전에 대한 요구가 가장 많았습니다. 연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현재 아프다면 그 연인이 집까지 나를 데리고 오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 그래서 안전에 대한 안전망을 구축했으면 좋겠다. 청년주택은 쉽게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대상들에 대한 안전망 구축은 어떻게 할 것인지도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군집별 특성인데요. 제가 이 연구 발표를 읽으면서 아주 감사했던 것은 그런 주 타겟팅 대상자들 중에서 중장년들이 필요하다라는 건 알고 있었는데 어떤 대상에게 어떤 서비스를 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군집을 5가지로 나눠주시고 다인 가구와의 비교를 해주시면서 우리가 그 추진 근거가 되는 자료들은 명확히 주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가족들을 어떻게 모을 것인가. 5개의 군집별로 나누어서 모이면 효과성은 짱일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못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연구진에게 오히려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혹시 군집별 모집할 때에 같이 엮어도 될 군집들이 있을 것인지 또는 혹시 같이 연결해서 묶기에는 어려운 대상들이 있다면 그 군집은 어떤 군집인지를 좀 알려주시면 좋겠고 군집 3의 경우 이혼하고 장기간 동안 1인 가구가 된 군집이 가장 만족도가 떨어졌다라고 하는데 그들을 만약에 모집한다면 이 전반적으로 떨어진 거에 있어서 우선 어떤 서비스가 제공이 됐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것도 좀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SOC와의 사업 연계는 너무나 적절한 그런 제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 센터도 23년도에 5층짜리 건물로 이사를 지금 SOC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저는 미취학 초등학교 아동들 위주의 공간 구성을 조금 생각했는데 이 연구를 보면서 성인들도 함께 잘 쉴 수 있는 곳이었으면 좋겠다. 특별히 저는 이혼 위기나 이혼 과정이나 이혼하고 난 다음에 면접 교섭에 관한 상담 특화를 하려고 SOC를 구상하고 있는데 주말 정도에 이렇게 중장년들을 위한 다목적 소통 공간을 개방하는 효과성을 조금 더 추진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이들이 편하게 있을 곳만 생각했다가 조금 더 생각의 전환이 필요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다양성과 차별성입니다. 온라인 플랫폼이 서울에서 만들어지고는 있습니다. 이것은 실시간 정보 제공도 되고 그리고 온라인 오프라인이 이용이 가능하고 근데 중장년들은 이 접근을 하려면 가입 절차의 간소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필요할 것 같고 챗봇 시스템을 서비스를 탑재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24시간 365일 대화형 인공지능 플랫폼을 구축해서 고립감을 좀 해소해주는 서비스가 되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저는 너무너무 고민을 하다가 지금 연구진에서 발표하실 때 대상의 열린 확장성에 의거해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1인 가구들이 막 몰려오면 연령도 성별도 욕구도 다 다양한데 맞춤형 서비스가 될까라는 고민 때문에 그냥 저희 개별센터가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인데 저는 네 분의 연구진들을 가지고 중앙대학교 박정윤 교수, 성신대 고성강 교수, 서울대 진미정 교수 그리고 울산대 송혜린 교수님한테 작년에 연구 의뢰를 했어요. 누구나 1인 가구가 오더라도 그 1인 가구에서 간단하게 체크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떤 영역에 체크를 할 것인지 연구해달라고 했더니 기본 토대의 B, 그리고 개인 영역의 I,
그리고 패밀리, 가족 부분의 F, 그리고 사회와의 연계에 관한 S라고 해서 롱 버전과 숏 버전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숏 버전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아무나 체크해서 나 이 점수가 낮은데 이 점수는 뭐지? 라고 하면 올해의 고민은 체크는 되어 있는데 서비스가 다양하냐? 라는 거죠. 나 개인 영역의 의식주 좀 부족한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경제관념 어떻게 해야 되죠? 라고 하면 바로 저희 집합으로 하는 서비스가 아니라 영상 제작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까지 도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중장년기에 이 4가지 영역별의 30가지의 영상을 20분짜리로 만들어서 연구진들에게 키워드를 좀 뽑아라 라고 했고, 올해는 좀 영상을 만들 예정입니다. 그래서 체크를 해보고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영상으로 가서 이 설명을 좀 드리고 저희 센터와의 좀 연계성을 확대시키는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1인 가구 지원센터를 운영하시다가 이런 생활진단 척도가 필요하시면 저희하고 호환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전담 인력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회서비스 특성상 서비스 전달 체계가 표준화되어 있다 하더라도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실무자의 역량에 따라서 서비스의 질이 달라진다라는 것은 저희가 분명히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1인 가구 관련한 사회적 인식이나 1인 가구에 대한 취약성을 현장 실무자가 어떻게 인지하고 있느냐, 그리고 1인 가구의 삶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이 실무자에게 있을 수 있느냐. 그래서 인원수, 만족도 점수를 뛰어넘는 사업의 효과, 즉 정서적인 변화의 중요성이라든지 라이프 사이클의 컨설팅이라든지 변화관리 중심의 관점들을 조망할 수 있는 실무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서울은 강력하게 제가 주장을 해서 팀장급의 직원이 1명 와야 된다라고 해서 아마 그렇게 추진이 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1인 가구 실무자들을 전문 실무자로 뽑아주시고 양성해 주시고 워크숍 등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1인 가구의 서울의 그런 지자체의 전문가로 만들어 주시는 것을 좀 부탁드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혜리 센터장님 감사합니다. 동작구에서 얼마나 활발하게 1인 가구 관련 사업들이 진행되었는지를 잘 알 수 있게 설명해 주셨고, 더욱이 흥미로웠던 점은 연구까지를 포함해서 1인 가구와 관련한 어떤 측정 척도라든지 실제로 그 측정 척도에 기반해서 그 프로그램이 어떻게 나갈 건지에 대한 말씀을 많이 주셨어요. 그러니까 아마 다른 자치구에서도 많이 같이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황 선생님한테 질문 주신 것 중에서는 사실은 황 선생님의 어떤 그 여러 가지 분석이 실제로 증거 기반 정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실은 좋은 토대를 주셨거든요. 그와 관련해서 군집에 대한 코멘트 하나, 그 다음에 생활 SOC 공간과 관련한 코멘트가 있었는데, 이건 토론이 끝난 다음에 한꺼번에 황 선생님께서 답을 해주시는 걸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마지막 토론자입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정가원 선생님이십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가족저출산연구센터의 정가원이라고 합니다. 오늘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서 주최하는 2021년 온라인 가족 포럼에 토론자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매우 감사드리고요. 주어진 시간 내에 보다 좀 정리된 토론을 해보고자 작성된 토론문을 위주로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예리 동작구 건가센터 센터장님께서 되게 현장을 접목하셔서 좀 확장된 토론을 해주셨는데, 저는 다시 그 토론의 범위와 초점을 오늘 발표문으로 좀 가져와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발표문의 토대가 된 연구의 의의를 저는 다음과 같이 생각해 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 연구에서 1인 가구 내의 다양성을 포착하고, 특히 1인 가구가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가족 구성의 역동과 변화 속에서 누구든지 그리고 언제든지 1인 가구로 진입할 수 있고, 또한 다시 탈락할 수 있고 또 다시 재진입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고려했다는 점이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연구를 통해 베이비 부머 1인 가구의 혼자 사는 경험을 조망하시고,
베이비부머 세대의 관계망과 삶의 질, 노후 인식과 정책 수요를 1인 가구 대 다인 가구를 구분해서 파악하셨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베이비부머 세대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관계망, 삶의 질, 노후 인식 등에 대한 인식의 특성과 경향성을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1인 가구랑 다인 가구를 계속 비교하시면서 결과를 제시해 주셔서 베이비부머 세대 1인 가구에 대한 보다 입체적인 이해가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크게 이제 분석이 두 가지로 나누어졌는데요. 기존 패널 자료 이제 재분석하신 것과 온라인 조사 결과를 이제 분석을 해주셨는데, 먼저 패널 자료 재분석 결과를 통해서는 베이비부머 세대 1인 가구의 5개 군집, 그리고 진입 경로에 따른 특성을 통해서 1인 가구 내부의 다양성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어떤 특성을 가진 1인 가구에게 어떤 내용의 정책적인 지원이 또 어떤 우선순위에 따라서 제공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해 주시는 분석이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분석인 온라인 그 조사 결과를 통해서는 이제 1인 가구와 다인 가구의 차이점을 이해할 수 있었는데요. 특히 그 온라인 조사 결과에 이제 크게 세 가지 영역이 있었어요. 1인 가구의 혼자 살기 경험을 말씀해 주셨고, 베이비붐 세대의 관계망과 삶의 질, 그리고 노후 인식과 정책 수요를 각각 나누어서 이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먼저 1인 가구의 혼자 살기 경험과 관련해서 가장 첫 번째 이제 질문 문항이 혼자 사는 이유를 이제 여쭤보셨습니다. 근데 그 응답률이 학교 직장 때문에, 배우자와의 이혼 별과 사별 때문에 혼자 자유롭게 살고 싶어의 순으로 나타났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읽으면서 이제 하나의 질문이 생겼어요. 저 같은 경우. 그래서 여기에 내가 원해서, 그러니까 내가 혼자 살기로 결정했는가, 혹은 내가 좀 되게 거친 문장이지만 혼자 살도록 결정당했는가, 원치 않았지만 어쩔 수 없는 주변의 상황으로 인해서 내가 1인 가구로 살게 되었는가 하는 질문인데요. 즉 1인 가구로 살게 되는 결정이 얼만큼 나의 의사를 반영한 것인지에 따라 혼자 사는 삶의 만족도나 불편, 어려움 등에 대한 수용에 차이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앞서 패널 자료 분석에서도 1인 가구 진입 경로를 다양하게 살펴보신 것처럼 그것과 같은 맥락에서 앞으로 누군가가 이제 그게 저를 포함해서 1인 가구가 되고 또 그에 적응하기까지의 과정에 대해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 단순히 혼자 사는 것 이상의 독립과 자존을 지향하는 1인 가구로서의 삶이 가능하도록 좀 가족 서비스의 새로운 지원과 개입의 지점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 영역으로 베이비붐 세대의 관계망과 삶의 질에서는 1인 가구와 다인 가구를 비교 분석하신 결과를 살펴보면 뒷부분에 이제 정책 제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1인 가구 내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서비스 대상을 타겟팅할 수 있는 실증적인 근거가 확보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 영역인 베이비붐 세대의 노후 인식과 정책 수요에서는 또 제가 이렇게 꽂힌 문항이 있었는데요. 먼저 연구진께서 노후에 이제 앞으로 그 1인 가구와 다인 가구에게 누구와 살지, 그리고 그거를 이제 두 가지로 나누어서 희망과 현실을 물어보셨고, 그다음에 이제 노후에 누구로부터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지를 이제 물어보셨습니다. 근데 교수님께서 아까 설명하실 때는 1인 가구가 다인 가구에 비해서는 좀 국가에 더 의지한다든지 아니면 가족에 대해서 노후를 가족과 같이 보낼 것 같다는지 응답률이 낮게 나온 점 중심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1인 가구지만 가족에 대해서 그래도 여전히 노후를 함께 보내고 싶고 혹은 도움을 받고 싶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생각보다 이제 높게 나타났다라는 생각이 이제 들었습니다. 그래서 게다가 이제 그 수치를 발제문 7페이지에 이제 베이비붐 세대 1인 가구 유배우 비율, 이제 제일 높았던 게 50대 초반에서 24.8%로 나오는데, 이제 이 비율과 함께 놓고 봤을 때 이 수치들을 이제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지 먼저는 연구자께 한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제 여쭤보고 싶었고요. 이제 저는 제가 이제 이 다양한 수치들을 좀 비약적으로 연결을 시켜 본다면, 그러니까 지금 1인 가구지만 40, 50대 1인 가구지만 제가 앞으로 노후는 배우자, 파트너 뭐 이렇게 보내기를 원하는 비율이 이렇게 높게 나타난 점을 미루어 봤을 때
앞으로 가족 구성에 있어서의 다양성이 더 커지겠구나 하는 이제 그런 생각과 예상을 이제 좀 개인적으로 해봤고, 이에 상응하는 가족 정책에 이제 더 유연한 대응이 앞으로 더 필요하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 정책 재현 파트와 이제 관련돼 가지고 여러 가지 점들을 많이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는 특히 이제 여기서 공간에 대한 부분을 이제 찝어주신 부분에 공감을 많이 했습니다. 연구하신 결과 보면 베이비 부머 세대는 모두 이제 거주지 주변에 필요한 시설이나 공적 서비스 중에서 이제 큰 비용 없이 여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에 우선순위를 이제 두는 걸로 나타났는데요. 저희 연구원에서 2019년도에 수행한 가족 친화 지역사회 환경 조성 정책 실효성 강화 방안 연구에서 이제 도출됐던 연구 결과랑 일맥상통하는 바가 있어서 제가 좀 토론문에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 2019년에 이제 저희 연구원에서 수행했던 연구는 1인 가구에만 초점을 맞춘 연구는 아니었고, 가족 친화적인 지역사회를 조성함에 있어서 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를 자녀 양육 가구, 노인 가구, 그리고 교수님 연구는 40, 50대 그 베이비붐 1인 가구인데 저희 연구에서는 30, 40대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이제 물어봤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뭐 많은 연구 결과가 나왔지만 그 중에서 이제 30, 40대 1인 가구 같은 경우 그 저희 각 주의 그림 보시면 이제 정책 지원 수요를 저희가 그래프로 높게 나타난 순으로 쭉 정리를 해놨는데요. 보시면 기존의 돌봄 서비스나 기관을 제외하면 1등이 도서관, 2등이 집 밖에서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비상업적 공간, 3등이 구민체육시설, 4등이 이제 위급시 도움 요청을 할 수 있는 사회적 보호장치로 이런 공간에 대한 높은 수요를 이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9년에 했던 연구 결과에 또한 따르면 30, 40대 1인 가구는 안전에 대한 불안과 우려가 크고 정서적 지지의 필요성은 높게 인식하고 있는 반면에 이를 상쇄시켜줄 수 있는 지역사회 내 사회자본, 가로 안에 이제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은 굉장히 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맥락에서 그리고 아까 발표문 페이지 24에 1인 가구 사회자 관계망 자원이 이제 더 부족하다는 점 짚어주셨던 것과 같은 맥락에서 앞으로 1인 가구를 위해서 지역사회 내 사회자본을 확대하고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기 위한 정책적 접점으로 지역사회 내 공간 그리고 특히 생활 SOC로서 가족센터를 어떻게 제공하고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보다 활발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구자께서 정책 재원 중에 베이비붐 세대 1인 가구를 고려한 가족 지원 서비스 이제 기본 방향을 제시해 주셨거든요. 근데 언급하신 것처럼 확장성, 개방성 측면에서 이제 1인 가구를 위한 서비스를 계속 우리가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김예리 센터장님 그리고 아까 강은나 박사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1인 가구한테 가족센터에서 제공하는 가족 지원 서비스의 대상에 이제 본인도 해당되는 점을 인식시키는 작업, 그리고 가족센터 종사자들이 그거를 받아들이는 과정, 그리고 이제 대상을 이렇게 어떻게 아우리치 모아야 할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현실적인 고민이 이제 더 앞으로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접근성을 1인 가구의 가족센터에 대한 접근성을 어떻게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남은 토론 시간에 조금 더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발표문에서 1인 가구, 베이비붐 세대 1인 가구의 혼자 살기 경험에 대한 내용이었는데요. 그때 말씀하시기를 1인 가구는 혼자 산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거나 편견이나 무시를 이제 당한 비율이 30%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아까 잠시 말씀드렸던 저희 연구원에서 2019년도에 수행했던 그 같은 연구의 결과를 보면 거기서도 30, 40대 1인 가구가 이제 자녀 양육 가구나 노인 가구와 비교했을 때 개인의 특성이나 가족의 유형 등으로 인해서 부정적 시선이나 차별이 없는 환경이 중요하다라고 이제 응답한 비율이 이제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족센터에서 지역사회 내 개인의 특성이나 가족의 유형 등으로 인한 부정적 시선, 혐오, 차별이 없는 사회문화와 이웃과 네트워크를 조성하는 역할도 좀 맡아주시면 어떨까 하는 제안도 드려봅니다. 네, 다시 한번 오늘 토론하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정가은 선생님 감사합니다. 한편으로는 1인 가구로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어떤 그 정서적인 대응이라든지 주변의 어떤 시선이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해서 앞서 황 선생님께서 발표하신 그 조사 결과와 관련한 어떤 코멘트가 하나 있었고요. 두 번째는 생활 SOC 공간으로서 그러니까 가족센터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건가에 대한 그러니까 선생님이 앞서 황 선생님께서 앞서 제안한 어떤 방향, 발전 어떤 기본적인 방향과 더불어서 약간의 코멘트와 그다음에 뭐 좀 보완적인 말씀을 부탁드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온 질문들에 대해서는 황 선생님께서 좀 발표를 해주시고요. 저희가 이 자료문을 이게 저희가 온라인 언컨택트 시대에 미리 올려서 실제로 여러 그 자료문을 보신 선생님들로부터 질문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질문을 보면 일반 시민들이 이런 가족의 다양성,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 사회 변화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들이 높구나라는 것들을 질문을 통해서 저희가 알 수 있었는데 저희 이 포럼 자리에 건강가정진흥원에 박경은 본부장께서 참석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사전 질문을 쭉 봤더니 실제로 진흥원 담당자께서 대답을 하셔야 될 질문들도 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발제를 맡으신 황 선생님께서 좀 대답하셔야 될 질문들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 건강가정진흥원에서 한번 답변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 질문들을 보면 건강가정진흥원 같은 역할을 하는 기구 혹은 뭐 가족센터 같은 한 역할 기구들이 제도적으로 좀 더 확장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질문이 뭐 노인 복지원이 아니라 노인 서비스 센터 이런 것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리고 중고령 관련, 그러니까 중고령자 혼자 사는 사람들을 관련한 저희가 앞서 여러 가지 그 서비스가 어떻게 발전해야 될지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것들 담당하는 기구들이 좀 더 확장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질문이 한두 개가 있었고요. 다른 한 서너 개의 질문은 실제로 프로그램들을 어떻게 다양화할 건가, 그러니까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으면 좋겠는데 이게 실제로 어떻게 실행될까요? 라는 것과 관련해서는 특히나 이제 중고령자 1인 가구가 가족 해체나 이런 결과인 경우도 많고 해서 가족 서비스와 관련해서 뭐 반찬 배달 서비스 아니면 저녁 반찬 만들기라든지 뭐 그런 서비스들이 얼마나 확장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좀 함께 말씀을 좀 해주시되 앞서 김혜리 선생님께서 타겟이 분명해야 한 게 중요하고 실제로 통합성이나 열린 접근성은 되게 좋은데 누구를 대상으로 해야 될지 되게 고민스럽다. 그리고 그 대상을 어떻게 찾을 건가가 되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올라온 일반 질문 중에서 중장년 남성 1인 가구자인데 저는 어떻게 서비스에 접근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이런 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남성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서비스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고 어디 가서 받는지도 모르겠다. 이런 질문들이 또 올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한 서너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본부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고 다른 질문 황정민 선생님한테 제가 좀 추가로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 사회관계 개선과 관련해서 결국은 이제 중장년들이 이 생애사로 보면 고령기로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혼자 살지 않더라도 외롭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그 생애사로 보면 일종의 그러니까 고립감을 느낄 수 있는 시기인데 이런 어떤 그 외로움 시간이 많지만 만날 사람이 없어요. 라든지 그러니까 그 고립감이 사실은 뭐 여러 명 같이 사는 사람도 물론 외롭겠지만 이제 조금 더 증가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런 일종의 고립감이나 외로움들을 해소하는 좀 적극적인 방안이 뭘까? 그런 부분들을 앞서 이제 데이터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까지를 포함시켜서 이제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그러니까 본부장님부터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가족 서비스 혁신본부를 맡고 있는 박경은이라고 하고요. 저는 이제 사실 이 1인 가구와 관련돼서 저희 이사장님이 뭐 여성정책연구원에 계실 때부터 사실은 이 1인 가구 연구를 많이 하셨고 또 이 분야의 전문가들도 좌장님을 비롯해서 이런 분들을 모시고 또 저희가 한 연구를 가지고 이렇게 심층적인 논의를 할 수 있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근데 이제 그 19년하고 20년에 저희가 1인 가구와 관련돼서 연구를 만들고 이거를 저희는 지역에 있는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관련된 실질적인 추진체계에 어떻게 기여를 할 것이고 앞으로 어떻게 이런 서비스들을 또 개발할 것인가라는 측면을 떠나서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두 연구를 이제 실제로 발주를 했던 담당자로서는 우리가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어떻게 만들어서 보급해야 된다라는 패러다임 혹은 강박에서 좀 벗어나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1인 가구라고 하는 사람들이 건강센터를 그냥 오고 있는가 과연. 그러니까 이용할 만한 곳이라고 얼마나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가가 19년도의 연구였다면 2000년의 연구는 저희가 지금 현재의 가족 지금 전체의 건강가정 기본계획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가족 형태의 다양성에 대해서 단순히 그냥 다양성하면 뭐 전통적으로 다문화 한부모에 대한 뭐 수용성을 높이자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제 어떤 사람도 다 어떠한 것도 지금 개별화된 그 가족에 관련된 욕구의 서비스들을 어떻게 받을 것이냐라는 그런 논의가 그렇게 되고 있는 가운데 고령 사회에 이미 진입했고 하는 측면에서 그러면 저희가 여태까지 기본적인 전통적인 추진 체계가 있었단 말이죠. 뭐 노인은 어딜 가고 한데 지금 현재 베이비 부모가 그렇다고 노인이 됐다고 갑자기 노인복지관에 다 갈 리는 없다. 그렇다라고 그러면 그 전에 있는 서비스에서 가족센터, 가족도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그런 확장성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이었고 현재 생활 SOC라고 하는 그 이제 말하자면은 그런 생활의 편익을 증진시켜 줄 수 있는 생활의 질에 대한 포용국가 관련된 정책이 지금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이름을 가족센터로 바꾸면서 과연 그렇다라고 그러면은 1인 가구 또는 베이비 부머 이런 다양한 세대를 포함할 수 있는 그런 판을 벌릴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측면에서 사실 연구가 추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사전에 온 질문도 그런 생활 SOC가 있다라고 하고 지금 많은 분들이 그런 공간 서비스를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셨고 또 더욱은 그렇지만 이렇게 구태해진 그런 측면과 함께 그래서 119 개방해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과 함께 이제 그런 구체적인 서비스를 줄 때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가서 모집해 와야 되냐 하는 그런 측면이 동시에 이제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은 이 가족센터에 이분들이 오셔야 된다라고 하실 수 있게 하는 게 일단은 먼저고 지금 말한 것처럼 이런 욕구가 있는 사람은 증가하지만 산발적으로 있는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 될 건가 뭐 이런 부분이 있어서 먼저 오실 수 있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서비스들을 해야지 그냥 각각의 지침을 주고 몇 명을 어떻게 모아서 만족도를 얼마나 하나 그런 식의 서비스로는 이제 탈피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려면은 공간에 와야 되고 생활 SOC가 공원처럼 누구나 올 수 있어야 되는 곳이어야 된다라는 면에서 확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확장성이 모호하다라기보다는 일단은 거기에 발을 들이는데 아무도 1인 가구는 오지 마시오. 베이비 부모는 오지 마시오. 노인 세대는 오지 마시오 했지만 문을 열 수 없는 그 장벽이 있는 거를 어떻게 털어낼 것인가라고 하는 면에 있어서 이 공간 구성에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가장 핫한 1층에 모든 주민들이 눈치 안 보고 올 수 있는 넓은 공간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다목적 가족 교류 소통 공간이라는 측면이고 저희가 지금 현재의 67개소에 작년에 컨설팅을 줬고 올해 새로 신규되는 27개까지 해서 현재는 97개소 정도의 센터가 부지를 마련해서 이 사업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도 확장된다라고 보면은 시군구에 하나씩 들어선다라고 생각하면은 물론 지금은 돌봄이라든지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도 와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왔는데 조금 나이 드신 1인 가구가 왔다 해서 여기 이 사람이 왜 왔지? 라고 하는 편견을 없애는 작업부터 공간에서 자연스럽게 줘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SOC가 가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분들을 어떻게 개별화된 회원으로 끌어들 거냐. 그래서 모아놓고 프로그램을 줄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은 센터에서 이미 노하고 있어서 잘하실 거라고 믿지만 마찬가지로 이제 이것도 조금 더 다른 책략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한가운이 고민하고 있는 것은 바로 지금 디지털 시대에서 지금은 센터별로 회원을 모집해서 센터에서 접수하고 센터에서 전화 걸어서 확인하고 와서 이제 사인받는 그런 형식이라면 저희가 전체적으로 포털에서 이런 정보를 들어가면은 빅데이터에서 지금 현재 내가 50대 남성이고 한다 그러면 이런 서비스가 필요할 거다라고 하는 그런 서비스를 제안하고
그걸 측면으로 인해서 다양한 정보 제공이나 이런 부분부터 서비스가 가고 이런 분들이 모였을 때 이 서비스를 어떻게 줄 것인지 그 다음에 센터를 정한다든지 완전히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고민을 하면서 저희가 지금 뭐 이제 김예리 센터장님이 이제 한가원에서 실적 시스템 얘기도 약간의 포럼문에 있는데 아예 실적 시스템 자체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부분들 완전히 디지털하고 정보 기반을 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남성 1인가 내가 지금 인터넷도 하지 않고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데 이제 일단 하환경이 지금 우리가 현재 그러지 않았지만 지금 QR코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 국민이 이제 올해 좀 적응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내 회원 정보를 안전하게 줄 수 있는 시스템을 한가원에서 기획하고 기본적으로 회원으로 등록한 사람들이 내 욕구에 따라 서비스를 신청하고 그것을 센터가 정보로 안전한 정보를 받을 수 있는 그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 다만 이제 그런 것이 어려우신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 보완책들을 얼마나 친절하게 할 것인가. 정말 그 핸드폰은 하실 수 있으니까 다 이제는 앱의 형태로 갈 것인지 아니면은 한 번의 방문이나 전화를 통해서 계속해서 전화를 받을 것인지 이런 서비스는 좀 더 섬세하게 가긴 가야 되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하는 형태처럼 모든 센터가 그냥 개별적으로 모집하고 개별적으로 서비스를 주는 방식으로는 더 이상 한계가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정책 결정에 있어서 계속 우리가 정보를 서로 쌍방향 소통하는 데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저희가 이제 시스템 개편, 그다음에 자료 수집해서 빅데이터 해서 플랫폼화 하는 부분들을 이제 올해에 첫 발을 하려고 하고 그걸 기획부터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그거 언제 해야 되겠느냐라고 생각을 하시고 되게 걱정하시고 저희가 사실 뭐 돈도 없고 뭐 그렇지만 그런 서비스에 관심을 두는 거가 출발이라고 하는 말씀들, 그다음에 그거를 제일 관심 있어 하는 기관이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기 때문에 그거를 기반으로 저희는 깔아드린다면 반찬 만들기 동호회 그 다음에 거는 아마 기존의 노하우와 센터들의 그 열정으로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지금 생활 SOC는 단순히 어떤 공간을 예쁘게 꾸미는 인테리어의 개념이 아니라 지역에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에 있는 누구나 올 수 있는 공간으로서 아무도 오지 말라고는 하지 않지만 저기는 누구나 가는 거야 라고 하는 선입견을 깨고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 그다음에 1층에는 관리적인 요소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공간을 넣어서 그 시간대를 주말은 성인에게 주중에는 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거. 그런 분들, 그 다음에 디지털로 하는 거. 이런 부분들이 된다 그러면은 제가 좀 포괄적으로 좀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서 하나하나 이렇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보다는 이런 취지를 저희가 준비하고 있고 이런 마음으로 이런 연구나 앞으로 대응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가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본부장님 감사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건강가정진흥원이 얼마나 혁신적인 서비스의 혁신을 이루려고 노력하는지를 잘 설명할 수 있었는데 사실은 지금의 시기 자체가 모든 서비스의 디지털 전환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강조되고 있고 더욱이 이 감염병이라고 하는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시기를 경험하면서 여러 가지 공공 서비스들이 굉장히 소지역 단위로 되어야 된다는 논의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아마 그러한 흐름들을 잘 캐치하셔서 건강가정진흥원의 어떤 가족 센터 혹은 그 확장된 의미에서의 서비스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지에 대한 아주 개혁적인 건강가정진흥원의 노력들을 엿볼 수 있는 답변이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황 선생님께서 그 질문을 포함해서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네, 뭐 여러 가지 토론과 질문 말씀을 잘 들었고요. 사실 오늘 토론자나 이 좌장으로 오신 분들의 연구를 저희가 이 연구를 하면서 굉장히 많이 참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저는 이분들의 자문을 받아서 연구를 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은 부분에 저도 공감을 가지고 있고요. 제가 모든 뭐 상세한 것을 다 답변 드릴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는 않지만 제가 생각할 때 좀 저 나름대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나 뭐 이런 부분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이제 강은나 박사님께서 아주 본질적인 참 흥미로운 질문을 던지신 것 같아요.
과연 이제 사람들이 나이가 들고 일정한 연령이 되면 노인이 돼서 정책의 어떤 대상이 되는데 베이비붐 세대라고 해서 뭐 환경이 바뀐 거지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느냐라는 아주 큰 질문을 던져주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제가 그냥 언뜻 드는 생각은 그 뭔가 이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정책 고객으로서 어떤 정부나 이런 국가에 대해서 어떤 요구를 던지는 시민으로서 베이비붐 세대는 굉장히 주체가 조금 다른 특성을 가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삶의 질에 대한 기대 수준도 좀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자신들이 이제 경제 성장기에 어떤 수혜를 받아서 자식과 부모를 동시에 부양해 온 세대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주체로서의 적극성 어떤 그런 점에서 어떤 정책이라는 것도 제공자와 수요자의 상호작용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좀 새로운 요구도 좀 나타나고 새로운 담론들도 좀 만들어지고 이런 부분들이 좀 앞으로 좀 역동적으로 뭐가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런 생각을 좀 하고는 있는데 사실은 그 취약한 집단에 대해서는 강은나 선생님의 지적대로 본질적으로 큰 차이는 없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정책이라는 것이 꼭 취약 집단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새로운 수요에 의해서 또 많은 영역들이 형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흥미로운 지점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런 질문에 대해서 저도 많이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 그 김예리 센터장님은 정말 이렇게 굉장히 긴 토론문을 참 이제 써주셨는데 그 현장의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 연구자들이 배워야 할 부분이라고 더 전문가시기 때문에 배워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저희가 그 패널 조사에 대해서 군집을 분석한 것을 어떤 그 정책 대상자를 우리가 타겟팅하는 데 있어서 차별화된 수요 집단을 파악한 것으로 일단 보셨어요. 그래서 저희 연구를 그렇게 적극적으로 봐주신 것은 굉장히 감사한데 제가 지금 그 말씀을 듣고 생각해 보니까 사실 이 군집이라는 것은 저희가 리빙 어레인지먼트라고 하는 거 생활 배열이 14년 동안 어떻게 진행되었느냐라는 그 포인트를 가지고 통계적으로 도출한 거예요. 그래서 그 집단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어떤 공통 특성을 보이는 쪽으로 군집을 도출했지만 그 말이 곧 그 군집에 속한 사람들이 모두 동일한 정책 수요와 니즈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으로 등치되지는 않을 수도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집단은 묶을 수 있고 어떤 집단은 안 묶는 게 좋으냐 뭐 이런 이제 질문을 해주셨는데 사실 제가 그 연구자로서 거기에 대해서 정리된 답변을 지금 갖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거는 현장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그 경험을 통해서 수정 보완해 나가는 부분도 상당히 필요할 것 같은데 다만 제가 이 오늘 발표는 하지 않았지만 저희 연구에서 또 중요한 부분이 해외 사례에 대한 문헌 연구를 했었어요. 그 전문가를 이제 저희가 자문도 좀 받았고요. 근데 물론 저희가 딱 원하는 딱 요 연령대 요 1인 가구에 타겟팅된 정교한 정책을 가진 나라는 저희가 보기에는 없었을 것 같아요. 각 나라의 이제 그 상황에 맞게 여러 가지 정책들이 지금 이제 등장을 하고 있는데 제가 굉장히 흥미로웠던 것은 이 모든 이 비슷한 사례에서 뭐 일본의 사례나 미국 뉴욕의 사례나 이런 데서 보면은 이 중장년 집단이나 노인 집단만을 묶어놔서는 시너지가 나오지 않는다. 어떤 세대의 경계를 뛰어넘는 상호작용이 일어날 때 좋은 정책의 효과성이 나타났다라는 것은 굉장히 공통적이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그 일본의 지자체에서 그런 어떤 1인으로 고립된 그 노인층을 찾아내고자 할 때 어떻게 하면 찾아낼까 고민하다가 그 방식으로 실태 조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아파트 뭐 문을 두드리고 가서 저희가 이런 거 알아보고 싶어서 나왔는데 좀 해달라고 하면서 그 실태 조사를 통해서 그 사람과의 접점을 만들고 또 뭐 이렇게 모두가 올 수 있는 공간 아까 우리 본부장도 강조하셨지만 모두가 올 수 있는 공간으로 그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약간 카페 같은 어떤 경계가 없는 문화 공간을 운영을 하고 그러면서 이분들에게 혹시 도움이 필요할 때는 뭐 너무 이상적인 사례이긴 하지만 그 지역의 학생들이 와서 뭐 청소년들과도 교류가 될 수 있게 한다든지 뭐 이런 식의 일본 사례가 있었고
뉴욕에서 이제 도서관에서 한 그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는데 그거를 보더라도 거기는 이제 다인종 사회니까 뭔가 그런 경계를 넘어서 뭐 이렇게 혼자 살면서 아이를 키우는 어려운 중년 여성과 그다음에 외로움을 느끼는 노인이 만나서 뭔가 이게 문화의 경계를 뛰어넘는 교류, 그것도 다 매개체는 카페 공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걸림돌이 없는 열린 공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작용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떤 믹스가 일어나는 거, 소셜 믹스가 일어나는 것이 항상 좋은 사례로 얘기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한국에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또 기억에 남는 게 핀란드에는 어린이와 노인이 같이 이용할 수 있는 놀이터 이런 것을 개발했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노인이 오면 애들은 안 오고 애들이 있으면 노인은 못 가고 뭐 이런 게 한국의 문화이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은 있겠지만 이런 해외 사례를 볼 때 경계 없는 소셜 믹스라는 것을 과연 할 수 있는가, 이게 조금 너무 큰 질문이긴 하지만 저는 여전히 중요한 질문이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가원 박사님께서 베이비 부머가 1인 세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가족에 대한 기대, 가족과 함께 살고 싶은 욕구가 거의 절반 정도는 있는 거 아니냐. 저는 그것도 옳은 지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분석했던 것은 다인 가구에 비해서 1인 가구가 조금 더 국가에 대한 기대, 개인이 혼자 살면서도 자립적으로 살아야지 하는 생각이 상대적으로 강하다는 것이지 그분들이 가족에서 다 벗어나 있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중요한 것은 지금 40대가 연령이 점점 들어갈수록 그러한 경향이 더 강화되지 않겠는가. 그런 점에서 이제 이게 가족과 관련된 욕구가 더 커지기보다는 개인화 위주의 욕구가 더 커지는 경향이 주된 경향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코멘트를 통해서 저희가 좀 요거를 좀 응답자의 세대별로 조금 더 심층 분석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공간에 대한 욕구, 공간의 중요성, 제가 그 조사 많이 참고했어요. 정가원 박사님이 여정연에 사신 연구 많이 참고해서 저희도 반영을 했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저희는 이제 복합 생활 뭐 인프라 이런 말 쓰고 복합 SOC 이런 말 쓰고 있지만 사실 이제 미국의 사회학자 중에 이제 클라이넨버그라는 분이 이제 소셜 인프라, 사회 인프라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그 공간이 어떤 형태이건 간에 그 공간 자체가 하나의 인프라처럼 작용해서 사람들의 상호작용과 소셜 믹스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굉장히 한다. 그래서 그런 인프라가 있는 지역에서는 혹시 뭐 재난 같은 게 발생해도 사망률이 훨씬 낮더라, 이런 분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뭐 시카고에서 폭염이 발생했을 때 사망자가 적은 지역을 봤더니 오히려 좀 이렇게 소수 인종이나 좀 이렇게 한부모 여성 이런 분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 오히려 더 상부상조가 잘 돼서 사망자가 적었고 재난 대처가 더 좋았다는 것이죠. 그건 뭐냐면 뭔가 이제 사람들이 공동체가 살아있는 곳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물론 한국적 맥락에 그대로 또 할 수는 없겠지만 아까 우리가 무슨 플랫폼을 하고 온라인으로 쉽게 들어오게 하고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것이 결과적으로 가는 것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아까 우리 좌장께서 얘기하셨던 그 사회관계와 중장년의 외로움이나 고립감이란 부분, 이런 부분은 저는 그러니까 아무리 온라인이나 이런 것이 진입장벽을 낮추는 데는 큰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사실 우리가 왜 센터가 필요하고 SOC 공간이 필요한가, 왜 공간을 강조하는가, 그 공간에 사람들이 굳이 이야기하지 않고 굳이 터치하지 않아도 누군가와 함께 있다는 그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비대면 이런 게 확장되는 그런 사회 흐름상 어떤 공간에 같이 있음이라는 그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저는 해외 연구를 보면서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게 비유가 어떨지 모르겠는데 요즘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연애 대상을 찾을 때 앱을 통해서 많이 데이팅 앱을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미국이나 이런 데는 데이팅 앱이 굉장히 일반화돼 있는데 데이팅 앱에 대한 연구를 보면은 어떤 말이 나오냐면요. 아무리 데이팅 앱에서 그거를 잘 짜가지고 나에게 딱 맞는 사람을 찾을 수 있도록 막 여러 가지 입력을 해서 어떻게 이 구조를 잘 만드냐, 그런 것을 가지고 연구를 하지만 결과적으로
사람들이 그 데이트 상대를 찾는 제일 중요한 계기는 뭐냐면 만나서 보는 거다라는 거예요. 한번 만나서 딱 보면은 거기에서 딱 결정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것을 입력해서 매칭을 뭐 컴퓨터가 알아서 AI가 해줘도 한번 만나서 이렇게 서로를 다 전체를 보면서 한번 이야기 나누는 것에 비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를 이제 많은 연구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도 이런 공간의 중요성이라는 것은 그런 앞으로 이제 더 혼자 살아가는 기간이 길어지는 사회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고, 그것은 이제 온라인이 아닌 실제적인 만남과 스스로 이제 그런 교류와 믹스가 일어날 수 있는 역량을 사람들이 어떻게 가질 수 있는가, 그런 부분에 기여가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제가 해외 연구에서 많이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 박사님 감사합니다. 황 선생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 중에 특히나 이제 그 외국의 1인 가구 어떤 정책 사례와 관련해서 긍정적인 경우들, 그리고 그것이 과연 이제 우리 사회에 맞을 건가에 대한 어떤 질문과 더불어서 방향은 그러니까 개방성이라든지 그러니까 누구나 접근 가능한 그런 오프라인 공간이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그러니까 그게 문화적인 차이들도 조금 있는 것 같고, 무엇보다 앞서 그 동작구 사례도 말씀을 하셨지만 1인 가구와 관련한 정책의 문제는 그 지역 사회의 특성하고 사실은 그러니까 교차가 이루어져야지 실제로 그러니까 정책들이 실제로 작동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관악구의 대부분의 1인 가구는 젊은 층이고, 종로구의 1인 가구는 고령층이고, 강남 쪽의 1인 가구는 여성들이 주로 많고, 이런 그러니까 지역 사회의 어떤 인구 사역적 특성과 그다음에 중장년의 어떤 1인 가구의 특성들을 매칭시켰을 때 어떤 건 정말 앞서 본부장께서 말씀하신 디지털 액세스를 통한 확장성이 더 강화될 때도 있고, 아니면 만나서 보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러 재미있는 주제를 가지고서 저희가 이제 토론을 했는데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반갑고, 그러니까 베이비붐 세대라고 하는 것이 앞서 인구학적으로도 굉장히 그러니까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라는 그 한 부분과 더불어서 한국 사회가 아주 빠른 속도로 고령화되고 있는데 이들이 살 날이 너무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정책들을 어떻게 개발해야 되는지라는 것들도 저희가 함께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2021년 제1차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온라인 가족 포럼 가족 다양화 시대 1인 가구 가족 서비스 방향성과 관련해서 발제해 주신 황정미 선생님, 그리고 토론해 주신 강은나, 김혜리, 정가원 선생님 감사드리고요. 건강가족진흥원이 앞으로도 이런 포럼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회적 의제들을 발굴하고 서비스의 어떤 혁신성을 더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기대합니다. 그럼 이것으로 모든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